오늘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박문각 행정고시학원에서 교육학개론을 강의하는 오연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국가직 전체 시험 총평과 그리고 문제풀이 1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의 의의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직을 위한 힌트, 이러한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좋은 지침을 제공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 것과 새 것의 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한자성어로는 옹고지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을 요구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전혀 새 것,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이 출제된 겁니다. 물론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거의 99%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개정 중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은 교수학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어떤 새로운 뉴노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컬한 그런 역량들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슐만의 이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선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그런 약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휴리스틱스 발견법입니다. 나머지 선지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싶으면 여러분 추론해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 지금 제가 이제 교육학에서 전체적으로 심리학과 그 다음에 행정학인데요. 이 부분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워지는 게 지금 사회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 영역에서 무려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출제되지 않는 영역은 출제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그 챕터별 문항 분석, 그리고 예상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항 분석을 보면은요, 교육의 이해 영역, 사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법률, 헌법과 평생교육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헌법은 이번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솔직하지 못해요. 이렇게 문항을 좀 비비 깠어요. 어떤 거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헌법 31조 내용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물었을 텐데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련 조항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애둘러 물어봤어요.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을 좀 혼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헌법 31조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학교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평생교육법 29조예요. 이거는 2016년 국가직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임용에도 출제됐던 거고, 우리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육사도 제가 헌법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한자 학습용 교재인데 이렇게 모호하게 조선 후기 실학자가 편찬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정약용의 아학편이거든요. 근데 정약용이 실학자가 모른다, 실학자가 아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근데 아학편은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3번째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하고 교육철학, 최근의 트렌드가 합쳐서 하나 정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철학에서 실존주의 교육사상가 마틴 부버의 너와 나의 만남, 이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실존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 타일러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 3대 원리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 중점, 이게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헷갈린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가 그래서 한 정답률이 좀 낮을 수 있는 영역, 그래서 고난도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 심리학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제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로 개인차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발달의 개인차죠. 자, 지능 이론에서 카텔의 이형태설 중에 유동지능의 개념이 나왔고요. 호는 카텔의 이론을 보완한 학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와이너라고 나왔는데 바이너죠. 바이너의 귀인 이론, 노력에 대한 귀인 분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 요소,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요소, ARCS. 근데 이 A가 자율성, 오토노미로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영어적 표현은 없지만 주의 집중, 이것이 답이었는데요.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고, 자, 마르샤의 정체성 지휘론, 정체성 유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은 출제가 안 됐는데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건데, 교육공학과 또 결합돼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정말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이 슐만의 티팩 이론이 나왔습니다. 슐만은 이제 교육공학적인 테크놀로지죠. 특히 최근에 우리 교육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표준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 AI라든가 이러한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교육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활용 교육인데요. 이런 것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킨가 하나의 프레임워크 또는 모델을 제시한 게 1986년 슐만의 이론인데요. 그 티팩 이론이 나왔는데 이 티팩 이론은 이제 테크놀로지적 지식과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의 지식,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지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좀 낯설긴 하지만 새로운 문제지만 다른 선지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활지도와 상담에서는 생활지도의 원리 작년에도 많이 다뤄졌는데요. 이것도 그냥 균등성, 적극성, 통합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걸 설명해서 거꾸로 원리를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검사도구의 양호도, 타당도, 신뢰도 개념을 물었고요. 교육행정학이 좀 특이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어찌 보면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좀 옛날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영역들, 지도성 이론이나 동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빠졌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다뤘던 그래서 기본 이론을 배우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시험이 대략 난감 정도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 이론, 조셉 루트의 조에리의 창, 이것도 영어적 표현도요, 은폐라는 잘 안 쓰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히든 에어리어, 이런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조직 운영의 원리는 많이 다뤘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유형도 계층성 유무에 따라서 전통적인 조직 구분이죠.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 수평적, 수직적 조직의 개념을 묻는 문제. 이것도 어렵게 느껴졌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교육비의 개념 중에서 표준교육비죠. 표준교육비는 통상 의무교육비를 표준교육비라고 합니다.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역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특히 교육과정사회학, 신교육사역에서 두 문제가 나왔네요. 번스타인, 브루디에, 둘 다 문화재생산 이론이죠. 번스타인의 코드 이론, 이것도 어법이라는 말 대신에 언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브루디에의 그 아비투스 개념을 묻는 문제. 근데 이런 문제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영역인지 예측하지 못하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묻고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이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서 출제됐는지 이것이 바로바로 인출이 안 되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세계적인 이슈가 바로 양극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교육격차 발생 이론, 문화실조론으로 나왔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문화환경 결핍론이죠. 교육의 격차가 가정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난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예측하건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부터 쭉 따라왔다,
그리고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한 중난도 2개, 또 중난도 문제를 몇 개 더, 2개 정도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도를 2문제로 본다면, 최저 80에서 최고 95 내지 10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교육평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시험의 양호도,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호도는,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실용도, 객관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난이도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거는 문항 분석의 양호도를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검사의 양호도인데 반복 측정해서 항상 평가에서 결과는 점수입니다. 점수가 일관성이 있는가? 이거는 신뢰도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이거죠. 일관성이 있다 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데 측정하고자 하는 건 무엇을 측정하느냐? 이거는 타당도가 되겠죠. 충실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엉뚱한 걸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낮은 거죠. 제가 그런 예를 했습니다.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개인차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가 갈퉁인데요. 갈퉁은 이 머리둘레의 길이가 지능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머리둘레, 이 머리 용량이 큰 사람이 지능이 높을 것이다. 자, 그래서 머리둘레를 줄자로 정확히 쟀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엉뚱한 걸 재고 있는 거예요. 머리둘레의 길이가 어떤 크다고 해서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근데 줄자로 정확히 쟀다. 이건 신뢰도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 철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교육사상가는 누구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왔네요. 나와 너의 관계. 제가 대학 학부 때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수들이 논문을 쓰라고 해서 제가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분의 논문입니다. 나와 너의 만남인데요. 마틴 부버죠. 마틴 부버는 유대교가 18세기 유럽에서 하시디즘, 개혁사상이죠.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러한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다는 성속 이려 운동인데요. 근데 비인격적 만남이 나와 비인격화되는 그것의 관계입니다. 학원에서는 사실 그렇죠. 수강생들과 강사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학교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지만 학원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교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판 지식인이다. 다만 제 롤모델은 그냥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인격과 비인격의 만남, 이게 소외적 관계죠. 그럼 진정한 인격적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이고요. 그러한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는 만남, 즉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마틴 부버였습니다. 실존주의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켈러인데요. 교육 심리학에서 나왔어요. 학습 동기유발 전략이 너무 쉽죠. 켈러의 전략이 ARCS 전략. 그러면 R 관련성이죠. 왜 이 학습 과제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이 있고요. 학습자의 필요와 동기와 부합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밀성을 강조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감, S죠. 이러한 자연적 결과, 내적 보상, 학습 결과에 대한 인위적 결과, 이런 것들은 외적 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상의 공정성, 3가지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컨피던스,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그러한 직접 성공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제시한다. 또 하나는 그런 시험의 필요 조건, 그래서 학습 기대를 높이는 거죠. 성공 기대를 높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빠졌네요. 근데 오토노미, 이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2단계에서 강조하는 긍정적 성격 특성이죠. A는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을 위한 전략으로는 뭐 지각적 주의 집중과 탐구적 주의 집중, 그리고 다양성, 변화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조선 후기 실학자, 뭐 유영원에서부터 최한기까지 있죠. 한자 학습용 교재입니다. 그럼 한자 학습용 교재, 남북조 시대 중국의 양나라 주흥사가 만든 게 천자문이죠. 이건 중국의 책이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문자 학습서는 아학편밖에 없네요. 정약용이 저술한 겁니다. 여의당 전서에서 정약용은 천자문의 비교육성,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분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비교육성을 비판하고 아학편, 뭐 일명 이천자문이죠. 상편, 하편 각각 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개성내긴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제에 의해서 편찬된 한자 학습용 교재를 물었습니다. 이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수, 이거는 소학의 선수학습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몽선습은 특히 오륜, 유교적인 내용과 인간의 5가지 도리죠. 우리나라 국사를 담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책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학도설은 권근이 1390년 편찬한 거죠. 입학도설은 우리나라 또 연도로 따지면 1390년이니까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보다 268년이나 앞선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학문이냐? 성리학 입문서니까 고등교육 입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과 중용을 40여 종의 교수용 도표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생활지도의 원리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6월에 치러지는 지방직에서는 상담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균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학생, 졸업생, 학교를 그만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치료나 교정, 사후활동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다. 적극성의 원리죠. 인지적 발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생활지도는 도덕교육이나 훈육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정의적, 신체적 발달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거는 전인성 또는 통합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가 모두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로 가볼까요? 6번이군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교육심리학에서 발달의 개인차죠. 지능을 묻고 있습니다. 지능 이론이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카텔은 지능을 이렇게 위계적으로 접근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태설이죠. 서스톤의 PMA의 토대를 두고요. 그것을 그룹핑을 해서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는 카텔의 이론을 보완해서 전체지능 또는 일반지능으로 유동지능과 그 다음에 결정지능을 합쳐진 지능을 전체지능으로 또 새롭게 네이밍하기도 했습니다. 유전적인 뇌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카텔의 PMA 중에서 기계적 암기, 시공간적 지각, 일반적 추리 능력, 수추리 이런 건 학습된 거고요. 일반적 추리 능력과 관련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달 단계를 볼 때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여러분들 기억력 감퇴되고 있죠? 이런 게 뭐냐? 유동지능이 되겠죠. 결정지능은 여기서 결정은 결정체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라이즈드, 제너럴 인텔리전스, 세련된 정교화된 지능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는 지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학원 교육도 받고 평생 교육 받으면 발달할 수 있는 게 결정지능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의 합이 바로 뭐냐? 이게 전체지능이다. 일반지능이다. 이게 혼의 이론입니다. 다중지능은 가드너고요. 성공지능은 스턴버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르샤 이론이 나왔네요. 자아정체감, 정체성, 스테이터스 G 이론입니다. 또는 정체감 상태 이론이죠.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는 두 가지 에릭슨은 5단계가 자아 정체감 형성 단계인데요. 이때 심리 사회적 위기죠.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정체감인데요. 위기 또는 탐색.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전념이죠. 그래서 선택하고 전념하고 있느냐.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에릭슨은 피델러티, 충실성, 성실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념은 참여죠. 자, 그러면 위기, 전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정체감의 지위, 상태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위기가 없죠. 나는 누구인가 고민이 없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없습니다. 전념도 안 하고 있죠. 이러한 청소년기 초기 비행 청소년의 상태를 우리는 디퓨전, 혼미 또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에게 없는 거죠. 위기는 없는데 뭔가 열심히 전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모범 청소년들의 상태 이런 걸 상실 또는 폐쇄라고 합니다. 이게 에릭슨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게 아닌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만약에 그 일에 실패가 나타났을 때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의 한 표현이 극단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전념을 하고 있지 못하죠.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유예라고 합니다. 유예가 바로 모라토리움이죠. 에릭슨이 모라토리움은 경제적인 용어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빌려서 이행을 안 하고 연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부정적인 용어로 보았는데 마르샤는 긍정적인 상태죠. 일단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이 되었고 전념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고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에릭슨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 위기가 왔고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감 형성이죠. 그래서 유예를 거쳐서 형성이 나타나고요. 유예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 동요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바이너의 귀인 이론입니다. 귀인 이론은 동기 이론 중에서 인지적 접근이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귀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제 소재. 이건 귀인 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로터의 이론에서 출발하죠. 로터의 통제 소재 이론입니다.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 다음에 안정성이죠. 안정성을 추구한 학자가 하이더고요. 그리고 통제 가능성, 책임감 변인을 추구한 것이 바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내적이다. 그리고 불안정하다. 그 다음 통제 가능한 것은 뭐냐 하는 거니까 노력이죠. 근데 그 노력이,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치밀하게 시험을 냈어요. 평소의 노력도 있거든요. 평소의 노력은 안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즉시적 노력,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귀인 이론의 핵심은 그거죠. 성공과 실패, 특히 실패의 원인을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원인, 특히 실패의 원인을 능력에서 찾으면 학습된 무력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부정적 자아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 자, 오늘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쁠까? 시험에서 계속 나쁜 점수를 낼까? 능력으로 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귀인 이론은 노력으로 귀인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하면 여러분의 능력도 변화될 수 있다. 그게 능력의 증가적 모형이죠. 그래서 6월에 보는 지방직을 위해서 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인 변경 제귀인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과제 난이도를 귀인화하면 이건 외적이죠. 통제 소재. 그리고 안정적이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변인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편견입니다. 교사의 편견은 이건 기본 모형이 아니라 확장 모형이죠. 외적이에요. 그리고 편견은 고정관념 같은 거니까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통제 가능한 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뭐 실기평가나 그런 것, 또 수행평가에서 이러한 편견이 작동하는 듯 싶다 하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변인입니다. 시험 당일의 기분, 이건 임용시험에 나왔던 거죠. 내적이에요. 이건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9번 문제는 좀 교육행정학의 문제인데요. 옛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예전에는 나왔던 것인데 요즘은 잘 안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행정학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참모조직과 개선조직을 전통적인 조직 유형론인데요. 웬만한 건 다 나왔다. 그래서 옛 것을 들춰낸 것 같습니다. 그런 참모조직과 개선조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럼 요거는 계층성 유무에 따른 조직 구분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층적인 조직이 직계조직이죠. 이게 개선조직입니다. 개선조직이 대표적으로 관료제 조직이죠. 그 다음에 참모조직은 이거는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모조직은 큰 조직에만 있고 작은 조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없어요. 학교에는 참모조직에 해당되는 게 보조조직, 이게 행정실입니다. 이거는 간접적인 지원이고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참모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참모조직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 같은 큰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모조직과 개선조직, 그 관리자와의 소통, 이런 것을 대각선적, 사선적 소통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모조직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다. 여기까지는 맞았죠. 근데 직접적인 명령과 요거는 직계조직이죠. 즉 개선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볼 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호이아그 미스켈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선조직은 관료제 조직이잖아요. 행정 라인이고요. 참모조직은 교육의 본질, 수업이나 생활지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문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의 옛것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선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명확하죠. 능률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선조직이 아니라 한계가 불명확하다. 이건 참모조직이죠. 그 다음에 참모조직은 개선조직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 조사, 계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참모가, 큰 조직에서는 참모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개선조직은 횡적 지원을 하는 수평적 조직이다? 아니죠. 참모조직이죠. 그리고 참모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직계조직이죠. 즉 개선조직입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낯선 거죠.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안 배우고 급작스럽게 그냥 빠른 시간에 공부했던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조화리의 창입니다. 조셉 루프트, 해리 잉햄이 제시한 의사소통의 유형이죠. 의사소통의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대화죠. 자, 이 국가직 문제를 보면은요, 최근에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왜 실존주의가 나왔을까? 그리고 왜 이러한 의사소통 기법들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축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런 소외, 예,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인간관계가 좀 어떤가? 이런 거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인격적인 그러한 성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을 블랭크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론이지만 그 이론들이 현실을 보는
프레임이나 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교육사에게 화두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 자, 이것도 보면은 의사소통 이론인데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노출이죠. 자기 노출은 내가 말하고 있느냐 유무예요.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너죠. 그러면 타인의 피드백, 환류죠. 그럼 타인이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심리학도 그렇고요. 조직이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나와 너의 소통이죠. 그럼 이런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게 이게 윈도우잖아요. 창. 나도 말하고 있고 너도 말하고 있다. 이게 오픈 윈도우. 열려진 창이죠. 그럼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민주형이죠. 여기를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냐. 개방 영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거죠. 나도 말 안 하고 너도 말 안 합니다. 이것이 unknown, 미지 영역이죠. 미지형인데 여기서 의사소통은 폐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러한 피드백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맹목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말을 안 하고 있고 상대방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레이턴트 또는 히든입니다. 히든. 자, 이것이 숨겨진 영역 또는 잠재적 영역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해요? 과묵형이죠. 내가 말을 안 하니까요. 비밀형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자기에 관해서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즉 나는 말 안 해요. 노출을 안 해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은 표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만 한다. 그냥 상대방이 말하도록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나를 잘 안 드러내니까요. 저도 좀 이런 영역이었어요.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저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너는 속을 모르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히든 영역이죠. 근데 바람직한 건 어떤 거죠?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이런 소통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영역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정직하지 못하죠.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물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교육과 관련된 게 31조잖아요. 보통은 헌법 31조 규정이 아닌 것 이렇게 묻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럼 헌법을 다 알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함정에 걸린 겁니다. 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5항이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이 능력에 따라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귀인이론 나왔잖아요. 노력. 다른 노력, 그럼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럼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하고 또는 가난하게 살고 이게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바뀌면 능력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00억 이상, 몇 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부모 복을 잘 타고난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학자 롤즈는 정의론에서 그런 가장 운이 나쁜 사람, 그 최저 수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 사회적으로. 그게 미니 맥시멈의 원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에서 가장 없애줘야 할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죠.
이게 기능 이론의 가장 기본적 전제이기도 합니다. 31조 1항이죠. 그 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자주성의 전제가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대학은 자율성이 있고요. 4항이죠. 그 다음에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특수교육에 관한 겁니다. 자, 이 특수교육은 교육기본법이에요. 네, 교육기본법, 이게 몇 조인가요? 제 18조로 알고 있는데, 네, 제 18조의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렵게 이해를 하면 문제 막힙니다. 예, 선법 31조만 떠올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조직의 운영 원리, 이건 교육행정학에서 많이 다뤄봤죠. 그러니까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런 것들은 개념을 묻는 거죠. 개념과 개념의 관계망을 원리라고 하는 거고요. 원리의 체계가 이론이고 이론의 수비 바로 학문이고요. 그런 학문이 우리의 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헤르바르트의 통각 이론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개론에서는 개념과 원리가 중요하죠. 적도 집권의 원리 많이 나왔죠. 적도, 옵티멈, 알맞은 정도, 권력의 집중, 권력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조화죠. 조화. 그래서 학교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능률성을 위해서 집권적인 게 좋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분권화돼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자, 분업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수평적 분업이라고 하죠. 1인 1역이에요. 특히 그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중시하는 원리입니다. 계층은 관료제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평적 분업이라면 이건 수직적 분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계에 따라서 권한과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분업은 이렇게 한 가지 일만 맡기는 거니까 어떤 효과가 있죠? 3S를 촉진한다고 그랬죠. 스탠다디에이션, 업무의 표준화, 심플리케이션, 업무의 단순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표준화, 단순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죠. 이렇게 세 가지를 촉진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조정 되게 중요하죠. 문이란 학자가 조직 운영의 제1원리라고 부었습니다. 결국 조정, 행정학에서 이야기한 조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이야기한 정치는 다 똑같은 거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이렇게 협동하게 하는, 조화롭게 배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조정 능력, 정치적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계층제는 이렇게 수직적인 분업화, 권한과 책임이 위계에 따라서 등급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명령 통일의 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솔 범위의 원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추론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내용을 봐야 되겠죠. 박스를 보니까 자, 최저 소요 교육비, 그러니까 교육 재정이니까 행정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현재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최저 소요 교육비, 통상 의무 교육비를 뭐라고 하죠? 네, 표준 교육비라고 하죠. 예. 그래서 표준 교육비는 이제 기획윤등과 공비 지변의 원칙,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가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국민의 교육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 공비로 세금이나 이런 걸로 지출해야 한다. 이게 산출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교육비다, 직접 교육비다. 간접 교육비는
교육을 통해 교육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소득과 수입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이죠. 교육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직접 교육비, 그렇지 않으면 간접 교육비 또는 지출 형태죠. 직접 지출이 되면 직접 교육비,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게 간접 교육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을 다님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나 그 다음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직장 아르바이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산출이 어려운 게 간접 교육비죠. 공부당 교육비 또는 사부당 교육비는 교육 재원에 따른 구분이죠.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형태, 공식적 회계 절차에 따라서 공교육비, 사교육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요것도 보통은 이제 간접 교육비, 직접 교육비, 공부당 교육비 요게 많이 나오는데 표준 교육비가 나온 걸 보면 좀 그 옛것, 즉 오래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4번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 포인트는 뭐예요? 조직 원리잖아요. 이게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크게 타일러는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자, 수직적 조직은 언제 제공할 것이냐, 수평적 조직은 폭과 깊이, 무엇을 얼마나 제공할 것이냐 이런 건데 타일러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는 범위거든요. 근데 타일러가 제시한 건 이 세 가지예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죠. 수직적 원리가 계속성과 계열성. 같은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게 계속성.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점점 심화 확대되도록 다르게 조직하는 게 계열성. 동시적인 시점에서 서로 다른 내용과의 관련성, 통합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교육사약이네요. 교육사약. 이번에는 교육과정 사약, 신교육사약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번스타인이에요. 자, 번스타인의 계층과 언어. 사실은 번스타인은 계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계급과 언어와의 관계, 이걸 코드 이론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일단 계급, 즉 노동자 계층과 중류층 이상 계층의 가정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언어를 습득해요. 자, 언어를 습득하는데 노동 계층의 언어는 제한된 어법을 배우는 거죠. 제한된 어법. 제한된 어법은 대중어예요. 주로 문법이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이 많고 속어 이런 것들이 많죠. 이에 비해서 정교한 언어, 이거는 중류층 이상이 쓰는 언어죠. 문법도 비교적 정확하고요. 이성적인 언어고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길고요. 이것이 표준어죠. 근데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학교 교육에 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로 옮겨왔을 때 어떤 언어가 주된 언어냐 이것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번스타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표준어, 세련된 어법을 씀으로써 집에서 제한된 어법에 익숙한 아이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한된 언어 코드가 많이 사용된다. 아이들은 이렇죠. 10마디 중에 8마디, 9마디는 다 쌍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그죠? 정교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출신 배경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다르다. 이거는 2번 보기는 3, 4번 보기와 매칭이 되는 거니까 잘 만들어진 그러한 보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내고요. 이 번스타인 다음에 부르디에가 나오잖아요. 바로 또 부르디에로 묻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교육사회학의 전 영역이 아니라 이 사회학을 출제할 때 이 번스타인이나 부르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선제를 했는가, 출제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번스타인하고 부르디에 이게 다 교육사회학이니까 또 교육과정 사회학이니까 유사하니까 그냥 자 무심하게, 무책임하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몸에 각인된, 이게 체화된 거죠. 행동거지. 말하고 생각하고, 여기 언어죠. 이게 번스타인이었어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행동거지. 예를 들어서 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골프 이런 걸 즐겨한다. 이런 것이 계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이런 체화된 문화자본, 습관화된 문화자본을 뭐라고 하죠? 아비투스. 그래서 번스타인의 그런 어법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게 브루디에죠. 문화 재생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아비투스가 다르잖아요. 체화된 문화적 습성이. 뭐 예를 들어서 하류계층의 아이들은 대중가요를 좋아한다. 그다음에 상류계층, 중상류계층의 아이들은 클래식이나 고전음악을 좋아한다. 근데 음악 시간에 주로 고전음악을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전음악을 즐겨 들었던 중상류계층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특정 계급에 한정된 문화가 그 문화를 향유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강제되는 것, 그런 걸 상징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폭력을 더 강화하는 장치가 있죠. 제도적 문화자본, 그것이 성적입니다. 또는 뭐 증명서, 학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비투스 문화자본과 제도적 문화자본을 통해서 문화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그것이 사회로 나가서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브루디에의 문화자본론, 문화재생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토마스 쿤이 언급한 거죠. 현상을 보는 프레임, 틀을 가리키는 겁니다. 헤게모니는 애플이죠. 자, 헤게모니는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가 이제 헤게모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헤게모니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죠. 자, 문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의 평생교육을 구정한 평생교육법 29조, 이걸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에서도 살펴보았고, 이거는 2016년 국가직 시험에도 출제되었고, 임용에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인데요. 틀린 것 그랬습니다.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학교 밖에서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한다면 그건 학교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 평생교육입니다. 학교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학교 개방,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자체는 학교를 개방해달라. 학교가 복합시설이 많이 요즘 신축되니까요. 자, 그럴 때 학교 구성원들은 학부모를 비롯해서 개방을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학습권의 침해 문제도 있고요.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방 시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한다? 아니죠. 학교 개방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조례. 그러면 시도 조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모의고사에서 아주 그대로 다뤘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이렇게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 임용이 나왔던 건 요 지문이었어요. 위탁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도 포함한다. 그런 게 틀린 거죠. 이건 제외시켜야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그러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평생교육법 4조에 나오는 이념이죠. 기획윤등, 그 다음에 뭐 자발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 이런 겁니다.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이죠. 평생교육은 개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책형 가형인데요. 가형을 보면 뒤로 갈수록 중난도와 고난도가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새 것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역시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블랭크 가로 넣기로 나와서 여러분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교육인데요. 언어, 수리, 그리고 디지털이죠. 이 세 가지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약한 전략으로 요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외국어는 언어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무슨 성장이냐 이거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그럼 뭐겠어요? 통합이겠어요? 통합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인데요. 인격적 성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그럼 수업 방식에 있어서 학생 참여형일까 학생 주도형일까? 학생 주도형은 이게 초중등 교육과정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부터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했는데요. 최근의 교육의 흐름은 반도라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자기조절 학습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도 주도적이지 못한데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참여죠. 참여. 학생 참여.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은 문제를 다루고 공부를 했다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데 실제로 긴급하게 뭐 3개월 이렇게 빨리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추론이 어렵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문화실조론. 문화실조론은 이거 교육 격차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문화환경 결핍론이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문화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 이건 기능론적 시각이에요. 문화 우열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격차가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가 학교에 있다. 이건 콜맨의 초기 생각이었죠. 학교가 아니라 근데 콜맨 보고서 1966년 보고서죠. 교육 기회의 평등 보면 교육 격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 배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정 배경에 있다. 근데 이러한 콜맨의 주장이 그러한 그 학교장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도 후속 연구가 등장하죠. 1967년 영국에서 플라우덴 리포트. 영국에서도 교육격차의 원인이 가정 배경에 있다. 결정적인 건 1972년 젠크스의 연구죠. 젠크스도 가정 배경이 교육격차를 결정한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신화가 깨진 거죠. 가정 배경의 차이가 교육격차를 가져온다. 그 가정 배경을 콜맨은 자본의 개념을 써서 사회 자본의 즉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차이가 교육격차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콜맨은 당초 학교 때문에 교육격차가 온다.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학교는 미미한 영향력을 줄 뿐이고 교육격차에 가정 배경 때문이다. 그래서 평등이 어떤 평등으로 바뀌어요? 조건의 평등에서 보상적 평등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온 프로그램이 바로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죠. 그래서 가정의 문화적인 실조 이런 것을 사회가 보상해 주는 거죠. 이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정책이죠. 이걸 입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브롬펜 브레너죠. 그러니까 인간 발달의 생태학.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 시간적 환경과 공간적 환경이 있고요. 그 공간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출발점 행동을 보상해 준다는 이런 스타트 프로그램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는 번스타인이나 브루디에 같은 학자들이에요. 이들은 문화 다원론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우열이 없다. 근데 실조라는 것 자체가 우수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 저 계층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문화 실조 때문에 교육 격차가 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 다원론, 이거는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이에요. 문화 실조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뿐이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문화 실조를 극복하는 게 이런 출발점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과정 재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 의해서 요즘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죠. 다문화 교육을 주장한 뱅크스예요. 워싱턴 대학의 교수인데요.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의 그 차원 중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통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류문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문화 중심적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내용 통합이 바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사회학은 되게 그
새로운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저는 중난도로 분류를 했지만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웠죠? 근데 어렵다고 교육학은 정말 뭐 여러분들이 연필을 굴려서 지우개를 굴려서 맞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배웠다면 약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추론해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것도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정말 이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뭐 교수니까 교수 이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니까 공학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교육공학에 가까운 겁니다. 슐만이 1986년 주장한 이론인데요. 최근에 교사교육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수 내용 지식, 콘텐츠죠. 콘텐츠 날리지, C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지식, TK라고 하죠. 그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각종 교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에요. 예전엔 ICT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AI 이런 활용 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슐만이 제시한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집합해 놓은 모음을 가리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수 지식은 뭐냐면 방법론적 지식이죠. 이게 페다고지컬, 그 다음에 날러지 이런 거고요. 내용 지식은 콘텐츠, 교과 지식, 교과 내용. 이건 교육 방법적 지식, 테크놀로지 지식, 이걸 융합하는 거죠. 융합하는 거니까 보세요. 이거죠. 티팩 이론입니다. 예. 자, 이게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저도 잘 몰랐네요. 교재도 없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다른 거, 이게 나왔을 건 뭐로 맞춰야 돼요? 일단 이거의 영어를 생각해 보고요.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걸 봐야죠. 이게 약한 전략이에요. 어시어 모형은 하이니하고 모렌다가 제시한 거잖아요. 모렌다가 제시한 어시어 모형은 매체 선적 및 활용 모형이죠. 그다음에 스테드 모형은 협동학습 모형이죠. 협동학습 모형 중에 특히 이제 수학교과 공동학습 모형입니다. 슬레빈이 제안했어요. 공동학습 그리고 개별평가, 팀평가 이런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웨어투 이거 모르시면 일로 가셨을 텐데 웨어투는 위긴스하고 맥타이죠.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 역방향 설계 모형이죠. 거꾸로 설계 모형. 예.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사람 이름도 다르고 그러니까 T팩이 맞다. 이렇게 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몰랐다면 하나는 찍어야 하니까 최고는 95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요. 앞으로 남은 지방직, 아무래도 여러분이 목표는 지방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영역을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제 있고 이 강의를 끝내고 있고요. 그 나머지 남은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강의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직에 입문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충 매번 나오는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하다가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부터 실전 모의고사까지 체계적으로 정말로 잘 강의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학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지방직을 위해서 다시 도전합시다. 예, 그럼 정상에서 만나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